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내일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줄 알았다. 전라북도 전주 박서연의 고향에서 올리는 결혼식.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 김준호에게는 조금 낯선 풍경이었지만 서연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전주에서 대대로 한복 원단 사업을 해온 집안의 딸이었고 결혼식은 서연의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전주의 한 고급 웨딩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서연을 만난 건 3년 전 친구의 소개로였다. 서연은 밝고 사랑스러웠고 나는 그런 서연에게 첫눈에 반했다. 우리는 1년 연애 끝에 동거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다. 서연은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들에게 시간을 쏟고 싶다고 했고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내 수입으로 충분히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서연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서연의 가족이 잡아준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였다. 평소에는 인자하고 우아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이수진 여사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준호 씨, 내일이면 우리 서연이 남편이 될 사람이니 이건 꼭 미리 보고 사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수진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봉투 안에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찍힌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결혼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의아했지만 결혼 전에 재산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다. 김준호는 배우자 박서연에게 결혼 후 매월 세후 소득의 40%를 박서연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그리고 이 지급은 결혼과 동시에 시작되며 이는 박서연의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었다. 소득의 40%? 매달? 결혼과 동시에? 서연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다. 물론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할 문제였다. 그리고 소득의 40%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이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의 수준을 넘어섰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이수진 여사를 쳐다봤다. 그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 여사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다. 서연이가 아무래도 전업주부가 되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결혼 전에 확실하게 재정적인 보장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야 마음 편히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죠. 변호사 통해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니 준호 씨도 안심하고 사인하면 돼요. 안심하고 사인이라니. 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 내가 생각했던 서연과의 관계가 아니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재정적 요구이자 강요였다. 그것도 결혼식 전날 밤에 내가 어떤 대응도 하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나는 이수진 여사에게 서연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나를 서연의 방으로 안내했다. 서연은 방에서 웨딩드레스를 보며 들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수진 여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연아, 이게 정말 내 생각인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나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 아이 낳고 일 그만두면 솔직히 불안하잖아. 오빠만 믿고 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더 느껴졌다. 나는 서연에게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2년 동안 동거하며 우리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숨기고
결혼식 전날 밤에야 꺼내놓느냐고 물었다. 서연은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다고 민감한 문제라 말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했다. 나는 절망했다. 내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아니면 내가 서연의 이런 면을 애써 외면해왔던 것일까? 나는 서연에게 40%는 너무 과하다고, 그리고 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냐고 물었다. 어차피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계속 일할 것 아니냐고. 우리는 논쟁을 벌였다. 서연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이건 그저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너무나 계산적으로 그리고 기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느꼈다. 오빠, 나 결정했어.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나 결혼 안 해.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혼 안 해? 고작 이 계약서 때문에? 3년의 시간 함께 나눴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내가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이 결혼을 포기할 것처럼 보였다. 나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결혼식은 내일인데 모든 준비는 끝났고 양가 가족들과 하객들은 이미 전주에 와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결혼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순순히 사인하고 평생 그녀에게 내 소득의 40%를 바치며 살 수는 없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비즈니스였고 나는 철저히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이었다. 서연은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전날 밤이라는 타이밍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계산적이고 기만적인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고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서연과 이수진 여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알겠어, 서연아. 사인할게. 서연과 이수진 여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더욱 비참해졌다. 그들은 내가 결국 굴복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사인을 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됐지? 이제 만족해? 나는 계약서를 그들에게 건네며 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 오빠. 고맙다고? 뭐가 고맙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방을 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온 나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방금 내가 사인한 그 계약서였다. 나는 계약서를 노려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기만적인 계약을 강요한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대로 대갚아줘야 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내 행동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었다. 그 순간 나는 오로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똑같이 수치심을 안겨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내 얼굴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피곤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들뜬 얼굴로 나를 맞으셨다. 아들의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신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계약서를 만지작거렸다. 주머니 속에 단단히 쥐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전주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수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서연의 친척들, 우리 가족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나를 짓눌렀지만 나는 가면을 쓴 채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주례 선생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졌다.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름다움 대신 결혼식 전날 밤 보여줬던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만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서약의 시간이었다. 주례 선생님이 먼저 서약을 하셨고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할 차례였다. 서연이 먼저 자신의 서약을 했다. 사랑, 존중, 약속.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하고 진심처럼 들렸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신부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계약서를 꺼냈다. 계약서를 꺼내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쳤다. 서연의 부모님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계약서를 펼쳤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박서연 씨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가정을 이루려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들어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다. 하객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이수진 여사와 박성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계약서는 제가 배우자 박서연 씨에게 결혼 후 매월 세후 소득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연 씨의 미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것이며 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은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웨딩홀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오열하기 시작했고 서연의 부모님은 내게 다가와 소리를 지르며 계약서를 뺏으려 했다. 나는 그들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어젯밤 이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고 신뢰해왔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혼식 전날 밤에 이런 기만적인 계약을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에 근본적인 신뢰가 없다는 증거라고.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서연 씨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비겁하고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높이 들어 올렸다. 서연의 울음소리와 그녀 부모님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웨딩홀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마치 우리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결혼은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부모님은 내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다. 나의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얼어붙어 계셨다. 친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든 혼란과 비난의 시선을 뒤로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웨딩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웨딩홀 안의 소음은 멀어졌고 내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웨딩홀을 나와 미리 준비해둔 차로 향했다. 트렁크에는 이미 서울로 돌아갈 짐이 실려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주를 벗어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고속도로를 달렸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실감나지 않았다. 후련함보다는 허무함과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서울에 도착해서는 아파트로 가지 않고 호텔에 투숙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곳에는 서연과의 추억이 가득했고 이제는 모두 부서져버린 조각들만이 남아있을 터였다. 호텔 방에 홀로 남겨지자 그제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그리고 서연을 잃었다는 상실감. 나는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배신에 대해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사실도.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휴대폰에는 부재 중 전화와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서연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나의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까지. 서연의 가족들은 나를 맹비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의 부모님은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격분하셨다.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난 속에서 나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인데 모두가 나의 행동만을 문제 삼았다. 친구들에게서는 걱정하는 메시지가 많이 왔다. 내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메시지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심각했다. 부모님은 내가 철없는 행동으로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며칠 후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 화면 속 부모님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역력했다. 나는 차분하게 어젯밤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약서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 놀라셨지만 여전히 나의 공개적인 행동이 과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모님께 솔직한 내 심정을 털어놓았다. 서연에게 배신당한 고통, 결혼이라는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상실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서연에게 휘둘릴 것 같았다는 두려움까지. 아빠,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서연이한테 배신당한 것도 너무 아픈데 부모님까지 저한테 등을 돌리시면 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결국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화면 속 부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난 며칠 동안 애써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아들의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았다. 나의 울음을 들으시면서 부모님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졌다. 준호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몰라줬구나, 우리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셨다. 나는 부모님께 집안의 체면이 중요하신 것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부모님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잠시면 끝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가족뿐이라고.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부모님은 비난 대신 위로를 건네기 시작하셨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셨고 나의 결정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부모님과의 화해 후 나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호텔 비용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내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서연이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긴장했지만 그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으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갔던 것이다. 허탈함과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밀려왔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나간 것은 잘된 일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아무런 연락도 설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회사에는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동료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결혼식 사건 이후 그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친구들에게도 뒤늦게 연락하여 안부를 전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의 행동을 지지해 주었고 나를 걱정해 주었다. 서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나 역시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결혼식 사건 이후 3주가 지났다. 그동안 서연의 부모님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결혼식 비용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뻔뻔하고 어이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서연의 부모님이 직접 우리 아파트에 찾아온 것이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문을 열어주었다. 더 이상 그들과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이수진 여사와 박성철 씨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이수진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서방. 아니, 이제 김서방도 아니지. 네가 우리 서연이 인생 망쳐놓고 우리 집 망신 시켜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있을 수가 있어? 박성철 씨도 거들었다. 그래, 당장 결혼식 비용 우리가 낸 거 다 토해내. 내 놈 때문에 결혼식이 망했으니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혼식이 왜 망했습니까? 따님께서 결혼식 전날 밤에 저한테 소득 40% 내놓으라는 계약서 내밀면서 사인 안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결혼을 파토낸 원인이 아닙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내가 모든 것을 망쳤고 내가 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생각뿐이었다. 내 놈 자존심 때문에 다 망친 거 아니야. 우리가 그 결혼식에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데 너희 집안이야 돈 많으니 괜찮겠지만 우리는 아니야. 자존심이요? 따님께서 결혼보다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그것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으려는 그 이기심과 계산적인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결혼 전날 밤까지 숨기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계약서 들이밀면 제가 순순히 사인할 줄 아셨습니까? 그게 신뢰입니까? 사기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했다. 나는 아파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들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딸이 정상적으로 저랑 상의할 용기가 없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다가 이 사단을 낸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당신들 가족은 원래 그렇게 속이고 삽니까? 남 등쳐 먹으려고요? 이수진 여사와 박성철 씨는 내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서연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밤 그 계약서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저는 제 인생을 지킨 겁니다. 당신들 딸의 이기심 때문에 망가질 뻔한 제 인생을요.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돈이요? 결혼식 비용 당신들이 내고 싶어서 낸 거지 누가 내라고 강요했습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돌려달라고요? 염치가 있습니까? 따님께서 제 인생에 충분히 소란을 피우셨으니 이제 당신들까지 나서서 저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문 밖이 조용해졌다. 그들이 돌아간 모양이었다. 분노에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나는 서연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행동이 그녀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그녀도 모르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간 후 서연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왜요? 나는 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금 그녀의 부모님이 다녀갔던 사실과 그들이 내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당황함과 미안함이 느껴졌다. 정말요? 엄마 아빠가 죄송해요 오빠. 저는 몰랐어요. 서연은 자신의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며 사과했다. 그녀는 이미 부모님께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더 이상 서연을 몰아세우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 내 부모님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다만 앞으로는 나 찾아오지 않게 해줘. 나도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서연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나눈 첫 대화였다. 결혼식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여전히 그녀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였던 정 때문일까? 비록 관계는 끝났지만 언젠가는 서연과 결혼식 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내기에는 너무 아픈 기억이었다. 어쩌면 나에게는 그 사건에 대한 클로저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서연의 부모님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서연에게서도 연락은 없었다. 나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회사는 계속 재택근무를 했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다. 나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혼이라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삶의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안정적인 대기업 생활 대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IT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을 살려 창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다. 며칠 후 아버지께 창업 계획을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나의 진지한 태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시고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작은 규모로 시작한다면 투자도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달 전 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팀원들을 모으는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지난번 갈등은 이미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서연의 부모님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그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더 이상 동정의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다. 나도 그들의 조심스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서연과의 관계, 그리고 결혼식 사건에 대한 클로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기회가 찾아왔다. 2주 전쯤이었다.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바에 갔다가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웬 남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겨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나는 서연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녀를 피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자리를 뜨기 전 서연이 나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왔다. 그녀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서연은 그 남자가 데이트 상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족 친구인데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왔고 기다리는 동안 잠시 함께 있어준 것뿐이라고 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동시에 여전히 서연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연은 내가 오해할까봐 겨우 3개월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어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바의 한적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들은 멀리서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우리는 결혼식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필요했고 나를 속이려 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동안 항상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했고 내가 그녀의 뜻을 존중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연은 이야기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애써 참았다.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과 오해를 털어놓았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를 확인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은 사라졌다. 친구도 적도 아닌 그저 한때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으로서 마주 앉아 과거를 정리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던 클로저였을지도 모른다. 서연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지만 더 이상 과거의 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희망적이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과거의 아픔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진 내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아버지와는 매일같이 통화하며 조언을 구하고 투자 유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아버지는 나의 열정을 보며 흐뭇해하셨고 적극적으로 나를 지원해 주셨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는 정서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친구들도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 주었다. 가끔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들은 내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들의 변함없는 우정 덕분에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서연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물론 가끔씩 불쑥 그녀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다. 그녀의 사과와 눈물은 진심이었고 나 역시 그녀의 불안감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그녀의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녀 역시 나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다. 사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좋은 팀원들을 만났고 아이템도 시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투자 유치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몇 달 안에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끔씩 결혼식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아주 조금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내게 했던 행동을 떠올렸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때 계약서에 사인하고 결혼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했다. 아마 매일같이 후회와 불신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행동은 비록 극단적이었을지언정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개적인 수치심은 잠시였지만 평생의 불행은 막았으니까 사람들의 입방아는 예상대로 잠시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나의 결혼식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의 부모님 역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나는 상처에서 회복하고 성장했다. 배신감과 분노는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감정을 연료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연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이제 나는 과거의 김준호가 아니었다. 상처 입었지만 더 단단해졌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사업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무실 계약도 마쳤고 직원 채용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결혼식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비록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관계가 끝났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찾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아픔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오롯이 눈앞에 펼쳐진 미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내 이름은 김준호.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사업 시작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아이템은 좋았지만 시장 경쟁은 치열했고 자금 압박은 늘 존재했다. 대기업에 다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갖 문제들에 부딪히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에게 배신당했던 그날의 분노와 허무함이 때로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다짐, 내 힘으로 성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오기가 나를 움직였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초기 자금을 투자해 주셨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사업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갔다.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말없이 응원해 주셨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업에 몰두하면서 서연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더 이상 그녀의 소식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우연히 마주쳤던 바에서의 대화도 아픈 기억보다는 지나간 과거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팀원들과 함께 밤새워 일하고 작은 성과에도 기뻐하며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서연의 부모님을 마주쳤다. 전주가 아닌 서울 시내에서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더 이상 분노나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남보다도 못한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다. 그들도 더 이상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다. 결혼식 사건은 그들에게도 큰 상처와 손해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결혼식 사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나에게는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나는 가끔씩 생각한다. 만약 내가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의 계약서 요구에 순순히 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결혼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 매달 내 소득의 40%를 그녀에게 지급하면서 그녀의 기만적인 태도를 용서하지 못한 채 불신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록 세상에 큰 망신을 당하고 아픈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이제는 재정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모습보다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연과의 경험을 통해 나는 결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나의 삶은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이미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고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으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